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제18차 세계 지식 포럼의 주제는 인플렉션 포인트, 즉 변곡점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전 분야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큰 변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신행규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계 지식 포럼에서 서울과 부산을 15분 만에 갈 수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CEO가 있었는데 정말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건지 그렇고 이 하이퍼루프 기술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기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인데 지상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는 보통 하늘에 떠서 공기가 없는 성층권을 지나서 그 위에서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인데 그런 환경을 정확하게 지상 위에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공 터널을 만들고요. 그 터널 속을 비행기가 날아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차는 아니고 객차? 객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8명에서 20명 정도 들어가는 팟이라고 하는 객차를 만들어서 그 객차를 진공 상태에서 띄워서 날려보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튜브가 필요하고요. 그 튜브 속을 진공으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진공 속에서 날아가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외벽을 태양광 패널로 만들고 그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진공 속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초반에 한 5% 정도에 되는 구간만 내 에너지를 쓰면 되는 굉장히 에너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저감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현 테슬라 CEO가 2013년도 1월 달에 자기가 이제 논문을 발표합니다. 본인이 스페이스X라는 것도 하고 있고 테슬라라는 기업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기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논문을 발표하고 기술을 다 공개할 테니 누군가 나서서 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기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지식 포럼에는 HTT라는 회사에 너크 알보온이라는 사람이 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의 기술을 보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일종의 이제 진공 튜브 이제 객차죠. 굉장히 빠른 비행기와 맞먹는 객차인데 그럼 시속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시속이 최고식 시속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200km에서 1300k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잉 737이나 이런 비행기들이 700에서 800km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배 정도 빠른 속도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속도로 달리면 15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언제쯤 그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 조사를 일단 우리나라는 해야 되고 말씀 주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안전할까? 이게 환경에 영향은 없을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만약에 다 정리가 되고 공사에 시작한다. 만약에 내일 시작한다. 그러면 3년 뒤에 빠르면 3년 뒤에 이게 가능하고요. 늦으면 8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인공지능 세션이 굉장히 인기를 끄는 건데 특히 인간과 가장 닮은 이제 인공지능 AI 로봇을 만들 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존하는 있는 가장 닮은 로봇이 이제 소피아라는 로봇인데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시민권을 획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로봇을 만든 그 헨슨 로보틱스인가 그 창업자가 왔다는데 그분은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어떤 시대가 올까? 사람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종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헨슨 로보틱스를 설립한 데이비드 헨슨이라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공지능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려면 인공지능의 감정을 가르쳐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게 내 얼굴에 표현이 될 테고 그걸 인공지능이 읽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인공지능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피아라는 로봇은 전 세계 1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의 반응을 읽으면서 감정을 읽고 감정을 학습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차가 참 어려운데 사실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뭐 잠깐 짬을 내서 아주 그 만난 분이 한 분 계신다고 그러던데 그 CEO가 그 자율주행차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모빌아이 CEO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 모빌아이에서 하는 미래의 그 자율주행차 기술은 어떤 거였습니까? 모빌아이가 꿈꾸는 자율주행 기술은 완전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손을 대지 않고도 전혀 조종관을 보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빌아이 CEO 암논 샤슈아라는 분인데요. 대학 교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인텔에다가 모빌아이라는 스타트업을 한 17조 원 되는 가격에 팔았는데 그분이 이번에 세계 지식 포럼에 와서 얘기를 하신 거는 이게 자율주행차라는 산업인데 일종의 어떤 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자기는 한다. 그렇다면 그 산업을 정말 제대로 키우려면 규제가 완비가 돼야 된다. 정책과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라고 그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랑 인간이 주행하는 차랑 만약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라고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자기가 제안하는 것은 자율주행차의 책임은 전혀 없는 그런 규제 모델을 만들자. 예. 그래서 만약에 자율주행차랑 인간이 자율주행하는 차랑 충돌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회사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게끔 하자라는 규제 모델을 정부에 제안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또 세지포 세션이 좀 핫한 세션, 저도 뭐 들었지만 역시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뒷받침한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 세션을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러는데 그 세션에서 주목해야 할 분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뭐 전설적인 투자가라고 맞습니다. 그러던데 그분이 뭐 DFJ 창업자가 그분이 말한 블록체인의 어떤 미래의 기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되게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저도 만나뵈서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 일단 블록체인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넥타이에 블록체인을 새겨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소프트웨어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분산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효과를 지니냐면은 분산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는 다시 누가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킹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투명한 게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핵심적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함으로써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화 정책이라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자. 예,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부나 또는 그 한국은행이나 그런 관료 시스템을 대체해 나간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드라이퍼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정부의 관료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런 시스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나라가 향후 20년 뒤에는 초강대국이 돼 있을 거다. 왜냐하면 투명한 제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는 힘이 굉장히 빠질 것이고 지방정부는 힘이 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관료 시스템으로 굉장히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지방정부는 내려가서 속속들이 사람들의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챙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네, 그런 미래 전망을 합니다. 저도 그 세션에서 보니까 5년 뒤에 이 비트코인을 또 대체하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나올 거다. 맞습니다. 지금의 뭐 익명성이나 가버넌스 문제가 많은데 그걸 극복하는 화폐가 나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들은 기억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뉴스가 나왔지만 진짜 IT 강자도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동안 최고의 부자가 MS 빌 게이츠였는데 그걸 이제 제치고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이제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했는데 결국 이게 세상에 이제 뭐 오일 에너지 기업에서 이제 자꾸 IT 기업으로 바뀌어 새로운 변화가 오는데 이에 관련돼서 그 삼성전자의 그 손영근 사장이 뭐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을 하두를 던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내놓고 보면은 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랄지 쉘이랄지 엑손모빌 같은 그런 석유 회사가 거의 절반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현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애플입니다. 네, 2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죄송합니다. 알파벳,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3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페이스북, 5위가 아마존, 이제 7위가 알리바바, 8위가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줄을 세워보면 7개 기업이 IT 기업이고 데이터 기업입니다. 예,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해졌다라는 뜻이고요. 그 구글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인 할 베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유사일에 350만 년 정도 역사를 살아왔는데 2003년까지 인류가 이제까지 생산한 총 데이터의 숫자는 한 5엑사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엑사바이트의 규모라는 거는 이제 1기가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가 전 세계에 10억 개가 있으면 그게 1엑사바이트입니다. 네, 그게 한 인류가 이제까지 생산한 데이터의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그 5엑사바이트라는 데이터를 이틀 만에 생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지배를 하고 장악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지금 현재 굉장히 미래 가치를 높게 받고 있고 그게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게 손영권 사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네. 신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지식 포럼에서 본 미래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